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 오히려 국내외 증시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돼서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작전 또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과 외신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장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4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부담에 장기 국채금리가 또다시 치솟았는데요. 특히나 이 문제로 하방 압력이 작용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13%까지 오르면서 2018년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자세히 관련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와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주 연속 하락,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3%, 그리고 나스닥이 1.4% 밀렸고요. S&P 500이 0.57%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애플은 0.47%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공급사 퀀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94%, 알파벳 A는 0.65% 각각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1.4%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 살펴보면 0.87% 내리면서 $865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브라질의 베일이 동사와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간밤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는 0.9% 밀리면서 반도체 시장도 어두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살펴보기 전에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3.24%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안정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WTI는 반면에 1.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배경에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공급 물량 긴축 전망이 제기가 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증시 부진 속에 상승 마감하면서 마쳤는데요. 0.38% 소폭의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코퍼레이션,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옥시덴탈. 간밤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에너지 섹터라고 짚어드렸는데 먼저 헬스는 7%대 급등, 코노코는 4.7%, 그리고 옥시덴탈은 4.22%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금요일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9.79%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언더아머는 23%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이날 가장 많이 밀린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어대시 살펴볼까요? 음식 배달업체로 꼽히고 있죠.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손실은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소식에 장중 10% 하락세를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06%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트위터 매출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Musk aims to quintuple Twitter's revenue to $26.4 billion by 2028, New York Times reports. 네, 뉴욕타임즈 리포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설명 자료에서 오늘 2028년까지 트위터 매출을 지난해 50억 달러에서 5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264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의 대부분은 트위터 블루 등의 광고 기반 서비스에서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X 이용자를 2028년까지 1억 400만 명 확보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새 서비스가 광고를 보지 않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으로 시사를 했는데요. 한편 머스크의 인수 계획에 따르면 트위터는 부채가 130억 달러가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어떤 상황이 흘러갈지 테슬라와 트위터 주가 흐름과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Biden tells manufacturing union jobs in battleground Ohio.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부활, 그리고 반도체 생산 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혁신법에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간 6일 미국 내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인 오하이오 해밀턴을 방문했는데요. 현재 의회는 초당적 혁신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가 미래 일자리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 경쟁자와 고른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한 발언을 체크해보면 These manufacturing jobs matter because they fuel our economic growth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제조업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에 중요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they fuel exports라고 또 덧붙이기도 하면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모든 공화당, 민주당 구성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공감한다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는 미국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이 통과될 경우 인텔과 함께 삼성, TSMC와 같은 외국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텍사스 테일러의 신규 파인드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관련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Peloton shares hit all-time low as pressure mounts under new CEO Barry McCarthy. 펠로톤의 주가가 회사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홈 트레이닝 플랫폼 업체로 팬데믹 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회사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날 주가는 장중 13% 이상 하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사상 최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펠로톤의 기업의 공모가인 $2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팬데믹 수혜를 입었던 펠로톤이 경제 재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시가총액도 500억 달러에서 현재 50억 달러로 급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애널리스트는 초기 성공해서 정상화를 회복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펠로톤의 주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52% 급락한 만큼 관련해서 주가 흐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이슈들을 기반으로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늘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앞서서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국채금리 가격이 또 심상치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에서 지금 자금줄이 좀 얼어붙을 수 있는 안 좋은 요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3% 미국채 10년물이 3%가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 이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상 2년물은 단기채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년물은 장기채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장기채 금리 3%가 넘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질 그런 우려감 확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10년물 국채가요 3.13% 마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를 상향 돌파를 했고요. 그보다 초장기물이라 하고 있는 20년물 국채도 있습니다. 2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3.46%까지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다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파월 의장 지난 5월 FOMC에서 실질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50bp가 넘어간 소위 말하는 75bp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제한적이다. 상당 기간 지금의 수준 정도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내 상당 부분 크게 안도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 내지는 봉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월가 전망치에 따르면 87% 이상이 6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미 주식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4%가 넘는 그런 급락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은 페드의 FOMC가 앞으로 향후 어떤 스텝을 밟게 될 것이냐, 어떤 금리 인상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될 것이냐라는 쪽에 상당 부분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관심, 사실은 이런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결국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런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였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우리 시간으로 미국 4월 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면 시장은 아마도 이번 4월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를 놓고 그 전에는 상당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 만약 하나 이 부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8.5%를 넘느냐 아니면 8.5% 미만에서 다소간 안정화, 상대적인 안정화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 안도 랠리가 다소간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불안감이 더 확산될 것인지 이번 주 아마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표의 상당 부분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고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미국의 고용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네. 실업률은 3.6%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었죠. 지난달 대비해서는 약 0.1%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0.1%포인트 상승한 배경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용의 리셔플링, 다시금 헤쳐모여라는 그런 조금 더 편안한 직업을 쫓아가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6%의 실업률, 완전 고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될 것 같은데 다소간 인플레이션율에는 조금 못 미치는 5.5%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이 계속되고
고용 개선이 조금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귀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 투자 심리의 안정화, 그 단초는 고용의 개선과 평균 임금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그 중심점, 이슈의 중심점 생각을 해보면 2주 전에는 실적 시즌,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실적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FOMC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죠.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제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의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는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 이어서 바로 이제 6월 FOMC,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에 따라서 6월 FOMC, 물론 파월 의장이 빅스텝으로 제안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마도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어지는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과 우리 주식 시장의 연관성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되고 굉장히 바빠요. 5월이 생각을 해보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인 상황에서 신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그렇고 네. 정치적인 상황은 이제 신정부 출범이라는 맞습니다. 부분 남아 있고, 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네. 잠시 후에 이제 방한을 방문 한다죠. 남아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죠.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5월 증시 일정을 보면서 또 전략을 짜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신정부가 또 출범을 하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죠.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네. 혹시나 이게 국내 시장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을지. 이게 우리 시청자님 먼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 증권 시장 과거 한 30년 정도 돌아봤더니요, 한 80% 이상이 신정부 출범 후 허니문 기간에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결과치, 경험치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의 교체 라는 조금은 더 다른 의미의 어떤 그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증권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윤석열 정부 사실상 지금 증권 거래세랄지 뭐 그 투자 관련된 세금의 완화 조치랄지 이런 부분까지 공격적으로 일단 그 확정을 거의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의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될 신정부 출범과 함께 허니문 랠리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질만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통상적으로 허니문의 진행, 배경,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산업별 규제 완화가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론 산업별 규제 완화가 상당 부분 있긴 했었지만 여기에 따른 피해 업종도 상당 부분 많았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산업별 규제 완화 조치 가능성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허니문 랠리, 특히나 금융이랄지 뭐 그 우리 에너지 부분이랄지 주택 부분이랄지 긍정적인 어떤 그 사업 전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전 세계적인
부분이 있죠. 친환경이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가세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빠르게 드렸는데 신정부가 좀 출범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랠리는 통상적으로 있어 왔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또 이 정부가 바쁜 게 또 들어서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부분 때문에 또 관련돼서 반도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인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돼서는 기대감 어떨까요? 예,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가장 큰 이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한미 동맹을 조금 더 결속을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의지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와 맞물려서 사실상 우리나라를 방문한 직후에 바로 일본에 넘어가서 쿼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쿼드에 대한 협조를 미국에 이제 협조가 있었는데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었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핵심 내용 부분을 보게 되면 쿼드 가입도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의 상당 부분 그리고 쿼드의 상당 부분 우호적인 그런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분명히 무언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이제 차기 대통령 간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서로 간 상당 부분 상징적인 선물 교환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 상당 부분 압박을 받았었던 그런 산업 대표적인 것이 철강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사실상 이제 뭐 수출에 대한 바트의 완화랄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요,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같은 부분,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산업 내 상당 부분 외국으로의 어떤 그 진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해서 대중국 소비재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뒤로 밀어놓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대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질 만한 영역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까지 훈풍이 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쉽지 않은가 봐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 IPO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그 거래. 이게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에서는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행시장은 흔히들 말하는 뭐 CB의 발행이랄지 아니면 IPO랄지, 그리고 유통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시장이 잘 되어 간다라는 혹은 잘 안 되어 간다라는 그 방향성의 제시가 바로 IPO, 발행시장의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충분히 삼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월 이후에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상장 이후에 사실상 상당 부분 침체되었던 IPO 시장, 이제 5월이 되면서 조금 좀 발빠르게 조금 좀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5월에 6개사가 상장 IPO를 진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IPO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내 IPO도 그렇고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난 건 분명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건수로는 37%가 감소를 했고요, 금액별로는 50%가 넘는 금액의 감소가, IPO 금액이 감소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이
작년과는 조금 올해 시장이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분명하다. 고스란히 발행 시장에서도 그 방향성이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5월에는 일단 조금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에 대명에너지가 상장 철회를 했다가 상장 연기를 했다가 2월 달에 상장 연기를 했죠. 그랬다가 다시금 5월 초에 상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IPO가 진행되었고요.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이제 그 SK 쉴더스죠. AD 칩스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진 보안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모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가온칩스도 그렇고 테림 페이퍼도 그렇고 이런 청당 글로벌도 그렇고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이 IPO를 참여하시라 마시라란 그런 뜻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IPO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속해져 있는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 산업들의 주가 방향성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공모주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장 이후에 내리막을 계속 걷는지 아니면 상장 이후에도 계속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동종산업의 향후 성장성을 고스란히 반영시킨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번 IPO에 참여를 한다라면 투자 전략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바로 모멘텀 투자로 상장 즉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관점에서 지속 성장을 추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다. 상장 일에 모멘텀 투자로 바로 파실 거다라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파셔라. 왜냐하면 9시에서 10시 사이가 통상적으로 과거 경험치를 좀 살펴봤더니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더라. 따라서 장 마감 당일날 장 마감 주가는 통상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단기 추종을 할 것인지 중장기 추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결정 미리 하시고 IPO를 참여를 하시고 IPO를 내가 참여를 안 하신다라면 IPO가 된 주식의 주가의 방향성을 보면서 동종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PO와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좀 참여를 한 투자자분들은 소위 말하는 따따상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알아보고 IPO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고수익 작전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다면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은 어떤 작전을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쉬운 장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 그러면서 다시금 큰 틀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틀을, 작은 어떤 그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지각 변동기입니다. 3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2가지는 지각 변동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는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 하지만 그 지각 변동의 방향성은 충분히 우리한테 제시가 되고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서 너무 확실합니다.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랄지 이런 어떤 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고 우리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수혜주는 절대 엔데믹의 수혜주가 될 수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 통화 확장에서 긴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수혜주에 대한 생각, 엔데믹 수혜주에 대한 생각, 이 지각 변동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통화 긴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고용과 소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 업종은 필수 소비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 전이가 쉬운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다. 인플레 정점 통과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용조용 정중동의 상황으로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도입기가 아닌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기술 혁신 기업, 이에 대한 관심, 4차 산업혁명군의 특히나 관심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장 시장에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놓고 계신다라면 인플레이션, 이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짜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작전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지만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관련돼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 회의가 좀 나왔죠.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보다는 좀 이제 우려보다는 좀 무난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75bp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에 좀 상당히 시장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결국 이제 파월 효과는 뭐 이제 하루 만에 그치는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요. 이유는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연준이 물가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 중국 문제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연준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정책이 좀 늦었다라는 좀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2%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뭐 3% 이상으로 못 막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연준의 어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아직 시장에서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좀 심리가 강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양측 긴축까지 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닌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국의 물가 지표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긴장감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3.14%까지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2010년 이후에 금리가 3%가 넘은 적은 2번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이슈는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돈이 자꾸 지금 회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강세는 이제 유로와 약세가 좀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결책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는데 특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관세라든지 러시아 제재에 대한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좀 악재에 대한 영향이 축소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좀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FOMC 회의 결과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그 요인을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다음 작전명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리츠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증시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좀 안정적인 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공의 상장, 리츠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으로 편입한 이제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상장 리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8조 3천억 정도가 되면서 한 달 전에 지금 7조 9천억이었기 때문에 한 9%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 말이 지금 7조 4천억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잇따르면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4에서 6% 정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리츠에 대한 매력이 좀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리츠의 평균 배당률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한 7.1%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평균 5% 정도 배당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리츠의 주요 편입 자산이죠. 뭐 도심 사무실이라든지 쇼핑몰, 호텔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의 수혜도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침체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츠에 대한 선별적인 좀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요. 리츠의 좀 대형화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센터라든지 물류 센터 같은 좀 유망한 분야에 좀 투자하는 리츠를 좀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관련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헤지 차원에서 리츠 쪽으로도 자산이 좀 몰리고 있다, 재산이 몰리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슈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님,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오늘 작전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 유발 요인이 좀 진정이 되는지,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코로나 추이 좀 분명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좀 기준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좀 점차 축소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 연기 등의 정책적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좀 가동은 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내일 같은 경우 러시아 전승식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 플로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강한 매도 이후에 좀 쉬어가는 형태를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피크 때보다는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매도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좀 매도를 했는데 긴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매도가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환율, 뭐 삼성전자, 미국 증시 같은 좀 주요 어떤 지수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주 선을 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1, 2주 안에 분명히 복귀를 해야만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방어하긴 했습니다만 수급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번 주에 좀 안정화가 되는지가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대부분의 재료가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증시는 내성을 생긴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금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실적 가치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전의 신호도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적주에 대한 어떤 그런 모니터링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대안으로 접근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해결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 흐름이 지수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각종 변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 흐름, 그리고 이 환율과 연계된 외국인 수급 흐름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멀게는 미국 증시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접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 추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지금 종목들 흐름 보면은 실적이 나오고 그 매도가 나오는 경향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1분기 실적만 좋다고 해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매수하는 것도 아닌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그 성장 업종 중에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연속되는 분기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의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그 연속적인 실적이 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았던 기판 업종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비수기였지만은 2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엔터 업종,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즉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빠르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업종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환경의 파악이 중요하겠는데요. 인플레이션 환경인 상황에서 지금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공급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부분에서 다만 지금 테마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 사료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많게는 10배도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요하게 원자재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원유라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추릴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 성격을 가진 종목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과 연결돼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의 파악이 중요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 시장과 함께해서 불확실성을 못 겪어봤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같은 경우를 시장의 성격, 즉 첫 번째로 언급드린 실적이 연속돼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 두 번째로는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격의 상승이 원재료에서 제품 쪽으로 나타나는 종목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정말 실적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로는 S-오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간 사우디와 관련해서 아시아에 공급하는 그 원유의 가격, 마진 자체를 낮추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가의 변동 자체가 또 커질 수 있는 요인, 그 상승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하락의 요인으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유가의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배럴당 110달러 수준으로 다시금 상승을 해 있고,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큰 변동성 자체가 하락으로 큰 시장에서도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국면에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 수익을 얼마를 두고 그런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식 비중이 높은 구간, 60% 정도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안으로 S-오일을 접근 가능하겠고요. 이거를 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중을 30%, 40% 이렇게 크게 가져가기에는 부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시장 안에서 인플레이션 환경 그리고 환율이 이 시장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 비중이 한 60% 정도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께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즉 해지 수단으로 S-오일 같은 경우를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와 관련된 종목 S-오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유가 최근에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을 또 체크해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S-오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주간 증시 일정을 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고 새 정부도 들어서고 있는 이 중에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다른 일정들이 있다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이 시작할 때는 저희가 통상 일정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이어지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러시아 열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인 전면전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전 선언을 할 수 있으니 가능성을 두고 매수에 진입한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고요. 시장의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이벤트라고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새로운 정부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월요일, 화요일 글로벌적인 요소, 그다음에 우리나라적인 요소에 대한 큰 이벤트를 체크를 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로는 오늘 월요일에는 CJ제일대당과 현대이지웰이 있고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서 접근한다. 이러한 사고보다는 지금 1분기 실적을 체크해 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CJ제일대당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실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원재료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CJ제일대당이라는 기업은 다음 분기라든지 하반기에 음식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음식료 업종에 투자함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이 두 종목 중에 특징주는 없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볼만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재 특징주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한정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의 주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글로벌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대형 원전 같은 경우를 수출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보다는 차세대 원전인 스마트 원전 부분 같은 경우에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국전력 그룹사를 통해서 이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 보니 한정기술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주요 가격 같은 경우는 8만 원 초반에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가격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그 글로벌 원전의 수주와 관련해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전기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봐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말은 지금 절대 통하지 않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단계 더 지수가 레벨 다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각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중소형들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판 업종, 엔터 이런 쪽까지도 주가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의 하단, 하이브를 예로 들면 한 10조 구간 이 정도까지 와 있기는 한데, 적극적인 매수, 저가 매수의 유입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의 폭이 줄기는 했지만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관망하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급 자체가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뚜렷한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단순히 저가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가고요. 주식 비중은 한 50% 이하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의 하락이 계속될 것 같고 공포가 오겠지만은 반드시 시장은 반등을 하게 되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요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긴축 상황에서 다시금 어떠한 트리거의 발생으로 이 긴축 자체가 조금 톤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든지, 그러한 점에서는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새로운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은 제가 언급을 드릴 테니 그 점을 유념해 두고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한 주 보시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저가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짜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을 좀 짜봤는데요.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저희 다음 프로그램에서 함께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